전설야담, 희생이 된 양반 처녀, 추풍 황별곡. 조선 마렵 평양에 사는 김진사의 무남동료 채봉은 나이 16이 되자 용모가 꽃과 같아서 보기만 해도 바라보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더구나 여성으로서의 필수 덕목 바느질은 물론이고 선비처럼 시를 잘 지었으며 서예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재산 많은 김진사 내외는 그런 채봉에게 어울리는 배필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는 마땅한 사윗감이 없는 듯하여 김진사는 벼슬도 구할 겸 서울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배웅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채봉은 3월 중순 어느 날 후원 초당에서 하녀 취향과 봄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한 청년이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담장 안의 채봉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백옥 같은 얼굴에 풍채 빼어난 18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힐긋 쳐다본 채봉은 첫눈에 설레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속마음을 들킬까봐 이내 얼굴을 돌린 채 초당으로 들어가 동산으로 연결된 문을 닫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청년은 아쉬운 표정을 짓더니 채봉이 앉아있던 자리로 가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땅 위에 떨어진 명주수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석자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끝부분에 채봉이란 두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필시 그 낭자 이름이겠구나. 그 직후 문 안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더니 취향이 나타나서 청년에게 수건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주인에게 직접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으나 거절당하자 잠시 기다리라며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청년이 취향에게 수건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동문 밖에 사는 장필성인데 선친께서는 선천군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지금 나는 호롱언니 시야에 아직 장가들지 못했네. 이 수건을 아가씨에게 보이면 답장을 써줄 터이니 미안하지만 내게 그 해답을 전해주게. 청년이 준 수건에는 글이 적혀 있기에 취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필성이 한마디 했습니다. 편지가 불안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 게다. 취향은 초당으로 가서 채봉에게 수건을 전해주었습니다. 채봉이 펼친 수건에는 칠원절구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건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가 풍기니 하늘이 내게 좋은 짝을 보내심이라. 은근히 서로 생각하는 글귀를 붙이나니 붉은 시를 지어 신방에 들어갈 수 있기를. 시를 읽은 채봉 얼굴은 단풍잎처럼 붉어졌습니다. 취향은 채봉의 심중을 눈치로 알고 도령이 기다린다면서 답장을 써달라고 재촉했고 채봉이 마지 못한 듯 글을 써주었습니다. 광군막상 양대몽 노력고서 이판님. 풀이하면 고난오니 그대는 허망한 양대를 꿈꾸지 마시고 힘써 글을 익혀 앞날에 한리막사 되소서. 여기서 양대란 말은 초나라 회왕이 무산 양대에서 신녀를 만나 잠자리를 가진 기이한 꿈에서 나왔고 남녀 연애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연애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과거에 급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성은 취향을 통해 답서를 받아 읽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마침 양대를 알고 있었기에 채봉이 자신에게 관심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채봉 문장력에 감탄한 필성이 물었습니다. 낭자 나이는 올해 몇이더냐? 취향이 16이라고 대답하자 필성은 또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채봉 낭자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다. 그 말에 취향은 지금 진사님께서 신랑감 구하러 한양으로 가셨으니 마음 있다면 정식으로 매파를 보내어 서둘러 통원하라고 말해줬습니다. 필성은 깜짝 놀랐지만 채봉을 만나본 후에 통원하겠다며 재차 만남을 부탁했습니다. 취향은 속으로 두 사람이 서로 좋은 배필이라고 느꼈기에 필성에게 두어 마디 언지를 주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채봉은
수건에 적힌 글을 여러 차례 읽으며 필성이 왜 미혼인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는지 의문을 품으면서 혹시 자기랑 인연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지난 어느 날 밤, 취향은 채봉에게 달 구경을 권했습니다. 채봉이 그러자며 후원으로 나가자 대기하고 있던 필성이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취향이 그곳을 향해 헛기침하니 필성이 나타나 채봉에게 인사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취향에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는 필연이니 언약을 맺어 백년의 로를 맹세함이 제 소원입니다. 달 밝은 동산에서 필성이 대놓고 청원하자 채봉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성은 떨어진 수건을 거론하며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고 강조하면서 채봉을 바라봤습니다. 채봉은 전해주신 시 구절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말로 넌지시 허락하고는 부끄러운 듯 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취향은 필성에게 빨리 매파를 보내라고 말하며 채봉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때 채봉의 어머니 이씨 부인이 달빛이 하도 밝아 초당으로 나왔다가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하였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살펴보니 달빛을 받은 두 사람 모습은 한 쌍의 오낭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씨 부인은 모르는 척하고 초당으로 가서 앉아 채봉과 취향을 불러 남자 목소리가 들리던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둘이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자 이씨 부인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죄를 묻겠노라 말했습니다. 이에 취향이 일의 앞뒤를 말하자 이씨 부인은 필성의 문보를 물었고 취향은 전 선천부사의 자제이고 외가는 앞집 김첨사 댁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인은 그제야 한시름 놓으며 인연의 발단이 된 그 수건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부인도 그를 아는지라 수건에 적힌 필성의 글을 보더니 칭찬하며 채봉의 배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씨 부인은 남편 김진사가 벼슬도 구하고 사위도 고를 겸 한양으로 올라가 있어 이 일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양에서 사위감을 골라 놓는다면 큰일이지만 예단을 받아올 리 없으므로 필성과의 혼사를 추진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필성은 어머니 최 씨에게 김진사 댁에 매파를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문벌은 비슷하나 사는 형편에 차이 있음을 염려하면서 김진사 댁에 매파를 보냈습니다. 매파가 찾아가니 이씨 부인은 신랑감을 데려오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이튿날 필성이 방문하자 이씨 부인은 수건을 내보이고 칭찬하며 학업에 전념해 과거에 급제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한양에 올라온 김진사는 매관매직을 알선하는 거간꾼 김양주를 통해 당대 고문세가 허판서로부터 돈 1만 양만 있으면 과천 현감이 될 수 있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김진사는 기생집에서 김양주에게 술을 사준 뒤에야 함께 허판서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김진사는 잘생긴 하인을 보고는 미모가 자기 딸 채봉을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인은 허판서가 세상 남녀간에 가장 잘생긴 아이라고 늘 칭찬하던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긴 처녀가 있다는 말에 허판서는 흑심을 품었습니다. 김진사는 1만 양 중 5천 양을 먼저 지급하고 5천 양은 나중에 바치겠다는 어음을 써서 허판서에게 바쳤습니다. 허판서는 5천 양 돈표와 어음을 문갑에 넣으면서 사위가 되고 싶다는 말로 욕심을 내비쳤습니다. 김진사가 알아듣지 못하자 허판서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첩을 잃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자네 딸을 내게 주면 좋겠구먼. 그리 된다면 자네가 고을 수령으로만 끝나겠는가. 장차 감사하니 참판이나 판서도 가능할 걸세. 호역에 들뜬 김진사는 그 말에 홀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서둘러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진사는 5천 양을 마련해야 하기에 이참에 가산을 정리하고 한양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고 펄쩍이면서 장필성이 지금 비록 재산은 없지만 정고 앞길이 창창하니 채봉을 장씨 문중으로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버티었습니다. 딸의 첩살이에 반대하는 아내에게 김진사는 나중에 정경 부인이 될 수 있다고 엉너리를 쳤습니다. 엉너리는 남의 환심을 사려고 어벌종하게 넘기는 짓을 이루는 우리말입니다. 김진사는 딸 채봉이 벼슬 높은 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말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씨 부인은 솔깃하여 남편 계획에 따르기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김진사는 인사하러 온 채봉에게 재상의 별실이 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김진사는 부랴부랴 가산을 정리하여 1만량 가까운 목돈을 장만하고 가마 셋을 구해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채봉은 탄식하며 취향과 작별 인사를 나눴지만 전날 돈 50냥을 주며 한 가지를 부탁한 상태였기에 몰래 말했습니다. 부디 어젯밤 약속을 잊지 말고 따라오렴. 김진사 가족은 만리교에서 해가 저물자 주막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날 밤 삼경 사방에 불길이 치솟으면서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김진사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보니 화적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 주막에 불이 붙었고 김진사는 짐을 챙기지도 못한 채 주막 주인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수라장 피난길에서 김진사는 목이 터지도록 아내와 채봉을 불렀고 이씨 부인도 헤매다가 남편을 만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채봉의 행방을 모른 채 김진사 내외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김진사는 허판서를 찾아가 딱한 사정을 호소했으나 허판서는 김진사가 거짓말을 꾸며낸다고 호통치며 사옥에 가뒀습니다. 이런 맹랑한 놈을 봤나. 현감을 할 것 같으니까 딸을 안 주려고 딴 말을 하네. 객주에서 기다리던 이씨 부인은 뜻밖의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객주 주인은 이씨 부인에게 사정을 듣더니 나머지 돈을 바치든지 딸을 데려와야 해결될 일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씨 부인은 머리에 꽂은 금비녀를 팔아 노자를 마련해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간에 채봉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화적의 습격이 있기 전에 주막을 몰래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던 취향과 함께 평양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채봉은 평양에 도착하여 취향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씨 부인도 평양에 다다라 찾아갈 곳이 없어 취향 집으로 가서 애타게 그리던 딸을 만났습니다. 채봉은 화적대와 한양에 간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크게 걱정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채봉에게 아버지를 살리려면 돈 5천냥을 가지고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죽어도 한양에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채봉은 어떻게든 5천냥을 마련해 드릴 테니 그 돈으로 아버지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채봉은 취향 어미를 통해 기생 어미 봉선내를 만나 6천냥을 받고 기생이 되었습니다. 채봉이 어머니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5천냥은 아버지 나오시게 하고 500냥은 두 분이 돌아오실 때 노자로 쓰세요. 이씨 부인은 딸의 기막힌 신세보다는 갇혀있는 남편을 구하는 일이 급했으므로 채봉에게 받은 5천냥을 가지고 한양에 올라와 허판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허판서는 돈만 날름 받아먹고 다시 생트집을 잡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돈은 이제 됐네만 일전에 약속한 대로 딸을 데려오지 않으면 결코 김진사를 내놓을 수 없네. 허판서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이씨 부인은 죽으나 사나 한양에서 끝장을 보리라 마음먹고 셋방을 얻어 바느질품을 팔아 김진사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생고생할 때 채봉은 송이라는 기명으로 기생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양 한량들은
송이라는 미녀 기생이 새로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희롱하기를 원했습니다. 기생 송이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며 이행하지 않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이행하면 몸까지 허락한다고 말했습니다. 권군막상 양대몽 노력고서 이판님. 채봉은 이 글귀를 방문 위에 붙이고는 그 옆에 이렇게 덧붙여 썼습니다. 어떤 시에 대한 대답으로 이같이 썼는지 알아맞힌 사람에게 몸을 허락하리라. 채봉이 장필성에게 보낸 답서 내용이었으므로 젊은 한량들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그걸 모르는 필성은 김진사 일가가 감쪽같이 한양으로 이사갔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여 원망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필성을 찾아와 송이가 내건 시구를 들먹이며 뜻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권군막상 양대몽 노력고서 이팔림이라고. 시큰둥해하던 필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필성은 친구에게 모른다고 시침이 떼고 봉선네 집을 찾았습니다. 필성이 글귀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자 봉선 어미는 송이가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이상한 처지로 만났습니다. 봉선 어미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채봉이 필성에게 답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필성이 전에 취향을 통해 써서 줬던 글을 다시 써서 주니 송이는 봉선 어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 서방께서 마치셨습니다. 송이가 오늘은 장 서방을 모시고 여기서 잘 테니 준비해달라고 말하자 봉선 어미는 가난해 보이는 필성 옷차림에 걱정하면서도 이제 송이가 기생 노릇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테니 괜찮다며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봉선 어미가 나간 뒤 채봉은 필성에게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한문 문제도 서방님을 찾기 위한 깨였다고 밝혔습니다. 필성은 그간 서운해했던 오해를 풀고 자신의 마음도 변치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를 정실로 맞이하고 싶지만 내 집안 형편이 어려 자네를 기생집에서 빼낼 수 없으니 그것이 큰 걱정이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 이부자리에 들어 비로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일을 보낸 뒤 송이는 100냥을 필성에게 주면서 기생어미에게 화채로 주고 내일 또 오라고 말했습니다. 필성이 그렇게 하니 행색을 보고 염려하던 봉선어미는 이후 필성이 날마다 와도 실은 기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날마다 함께 지내면서 채봉의 돈도 바닥났습니다. 필성도 채봉도 그 점을 염려하며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 무렵 명망이 자자한 이보국이란 사람이 평안감사로 부임했습니다. 나이 80이 되는 동안 안 지낸 벼슬이 없었으나 어쩐 일인지 평안감사만 못했기에 경치도 구경할 겸 을밀대 아래에 별장을 짓고 일부러 감사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신임 감사는 명기 송이의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색이 뛰어나고 글씨와 그림에 뛰어나다는 말에 감사는 송이를 불러 시험해 보았습니다. 송이는 어쩌면 좋은 기회이겠다 싶어서 감사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감사는 송이의 글과 그림을 보더니 기생될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 기생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양반 집안의 여식이었으나 부모의 빚을 갚고자 스스로 몸을 팔아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감사가 좀 더 자세히 묻자 송이는 지나간 일을 대략 솔직히 말했습니다. 감사는 시력이 좋지 않아 문서 작성에 애를 먹었기에 재능있고 영리한 송이를 가까이 두고자 기생어미에게 몸값을 치르고 비서로 삼았습니다. 장필성은 송이가 기생을 면한 일을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다시 볼 수 없어 안타까워하던 중 감사가 문필 있는 이방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으며 신임 이방으로 뽑혔습니다. 필성은 날마다 공문서를 다루면서
송이의 거처를 알려고 애썼으나 별당으로 드나들 수 없어서 소식을 알지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송이는 별당에서 감사가 맡긴 공무를 처리하다가 장필성의 필체를 발견하고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송이는 감사에게 이방이 바뀌었느냐고 물었고 감사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장필성을 칭찬했습니다. 송이는 내심 기뻐하면서도 필성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없어 애를 태웠습니다. 송이가 필성의 글씨만 보며 여러 달 보내는 사이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됐습니다. 하루는 송이가 필성을 그리워하며 책상에 앉아 잠깐 졸다가 기러기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남창에 밝은 달이 가득했습니다. 송이는 창문을 연 다음 지필묵을 꺼내고 붓대를 잡아 백지에 추풍 감별곡이라 제목 붙이고 일필이지로 글을 썼습니다. 어젯밤 바람소리, 가을이 왔나 보다. 외로운 베갯머리에 홀로 누워 임 그리다 꿈 깨었네. 창을 반쯤 열고 막막하게 앉았으니 멀고 먼 하늘가로 구름이 흩어지고 넓고 넓은 대지에는 찬 기운이 새로워라. 마음이 쓸쓸한데 경치도 스산하네. 뜰에 부는 바람, 이별의 하늘 말하는 듯 가을 국화에 맺힌 이슬, 이별의 눈물을 머금은 듯 쇠잔한 버드나무에서 놀던 꾀꼬리는 사라지고 달 비치던 산마루에 울음소리 슬프구나. 임을 여의고 썩은 간장, 이제는 잊히련만. 봄에 즐기던 일은 예질인가 꿈이런가. 어느 집 옥피리 소리, 가을 바람에 섞여 처량한 곡조로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송이는 이렇게 쓰고 울음을 터뜨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 처량한 울음소리를 잠이 오지 않아 뒤척거리던 감사가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벌떡 일어나 송이의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송이가 지은 글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된 감사는 송이를 깨워 속에 감춰둔 말을 모두 하라고 권했습니다. 송이가 그제야 필성과의 사연을 고백하자 감사는 필성이 이 방으로 들어온 이유도 자연스레 파악했습니다. 송이는 공경에 빠진 부모의 소식을 모르는 일 역시 원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그 일도 알아보겠노라 말했습니다. 이튿날 감사는 필성과 송이를 동시에 불러앉힌 후 송이 부모가 돌아오면 자신이 중매를 서겠다며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감사는 급한 공무를 먼저 처리하고 필성을 불러 형조에 띄우는 공문을 써서 김진사를 빼내려고 한양으로 긴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편 허판서는 분수에 넘치는 반역을 계획하다 사전에 탄로나서 영모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허씨의 삼족을 멸하고 아울러 허씨 문의는 죄의 경중에 따라 다스렸습니다. 벼슬거간꾼 김양주는 중죄를 받았습니다. 김진사도 형조로 옮겨져 죄가 있는지 신문당했지만 마침 평안감사의 공문이 도착한 덕분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김진사는 옥문 밖에서 기다린 아내와 함께 평양의 취향내 집까지 여러 날에 걸쳐 걸어서 갔습니다. 취향 모녀는 채봉의 소식을 알려줬고 부부는 그 길로 감사를 찾아갔습니다. 감사는 옛 친지를 만나는 듯 김진사를 반갑게 대하며 채봉과 필성을 불렀습니다. 감격의 해우를 한 후 김진사는 결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는 오늘 송이를 내주겠다면서 김진사에게 서둘러 혼례를 치르라고 권했습니다. 얼마 뒤 길이를 택해 필성과 채봉이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김진사 내외의 기쁨은 말할 나위 없었고 감사도 자기 일처럼 좋아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칭송은 방방곡곡에 퍼졌으며 이후 감사는 재능 뛰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장필성을 조정에 청구하여 당하관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채봉감별곡을 각색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